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론사학도 해fun사입니다. 자, 테마 23, 흥선대원군의 직거 및 개항 과정입니다. 자, 저번 강의 때 언급드렸듯이 오늘 테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전근대사 범위는 끝났고 이제 근현대사에 대한 파트들을 쭉 다룰 건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 전근대사 파트보다는 제가 근현대사 파트에 대한 비중도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강의 수는 최대한 줄이되 이 강의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필요한 내용은 더 알차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의 내용 잘 따라오시면 전근대사 말고 근현대사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용 숙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저도 열심히 나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제가 대놓고 특정 인물에 대한 직권과 개항 과정이란 키워드 다뤘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번 강의에서 주목할 거는 개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뭐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이런 국가들이랑 교류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 개항이란 건 쉽게 말하면 그냥 항구를 연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항구,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항구를 열면서 수교를 하는 과정이 이 시기에 이르러서 그런 국가들의 범위가 진짜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들어왔다. 뭐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 외에도 여러 서양 국가들도 이렇게 점차 등장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사 들어오자마자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근현대사는 이제 여러 나라들과 뭐 얽히고 설키고 그런 역사의 과정이 점점 복잡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은 자, 이 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시기는 1863년부터 1883년까지 왔습니다. 일단 고종 즉위부터 이 파트에서 다룰 보빙사랑 이따 사절단 그 시기까지 기준 다뤘고요. 출제 비중은 근현대사의 시작을 다루는 만큼 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일단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여기 나와 있는 파트는 지금 제가 이따 다룰 여기 있는 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런 개항기 거의 전기쯤에 발생한 외세 침입 파트에서 일단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의 역사 사실 또는 사절단 유형 아니면 이런 외세 침입 유형 등 뭔가 출제되는 포인트가 명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순서 외우는 게 낯설 수는 있지만 하다 보면은 어차피 진짜 또 뭐 병인양요구나 신미양요구나 이런 거 파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만 제대로 내용 어떻게 나오는지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의 경우에는 개항기 전기의 외세 침입 관련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이따가 암기법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암기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항기에 활동한 사절단의 특징을 암기하고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기본적인 외세 침입살의 흐름은 여기는 병인박해, 제너럴 시어머 사건 이런 식으로 8개의 사건을 외우시면 되고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역사적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파트에서 외워야 될 내용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파트가 거의 80% 가까이 나온다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오는 건 여기에 한 15% 몰려있고 진짜 아주 가끔 이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외워야 될 거는 얘고요. 이게 1순위, 그 다음이 2순위, 그리고 나머지 저기 있는 파트 차근차근 천천히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절단 유형은 제가 다음 테마 때 다룰 그 개항기 전기에 체결된 조약 파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계해서 이해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먼저 가볍게 외우시고 다음 파트 연계해가지고 함께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흥선대원군 시기의 역사도 사실 이거에 대한 얘기부터 다뤄보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파악할 게 일단은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1863년에 고종 즉위 및 흥선대원군 집권과 관련된 연표를 썼는데
자,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고종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19강쯤에 철종, 그러니까 조선시대 왕에 대해서 25대 철종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도 가문, 그러니까 세도 정치기가 종결되면서 26대 고종이 드디어 즉위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고종도 옛날로 치면은 명종처럼 좀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뭔가 정치 같은 거에서 좀 이런 게 뭔가 의견을 피력하는 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빠가 대신 정치를 대신 담당했어요. 보통 엄마가 대신하는데 이때는 아빠가 정치에 조금 관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그때 당시 했던 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이게 한능검 시험은 좀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억하는 게 좋냐면 한능검에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개혁적인 인물들을 좋아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개혁적인 인물들이 그만큼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키워드를 다룰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내용을 이제 분석해 볼 건데 일단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되게 정책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은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일단 이 흥선대원군 때는 어떤 걸 썼냐면은 일단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기존의 정치 기구가 문란해진 거를 다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때 당시에 그런 정치의 기구로서 의정부 그리고 삼군부를 부활시켰어요. 제가 19강 때쯤에 기존의 비변사가 뭐 거의 정치에 다 담당하면서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유명무실화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일단 기존의 정치기구의 역할을 돌려놓기 위해서 정치기구인 의정부랑 군사 관련된 삼군부를 부활시키면서 기존의 체제를 복구시키는 데 노력했고 첫 번째 궁궐인 경복궁이 원래 임진왜란 때 불탔었거든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당연히 왕실의 궁궐이니까 이거 설치하려면 돈이 겁나 많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복궁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당백전이나 화폐를 발행하고 일종의 기부금인 원납전을 징수했거든요. 근데 이 당백전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특히 경복궁 중건 자체보다 당백전 발행을 조금 더 강조한 이유가 이게 진짜 키워드 잘 나오는데 이 당백전은 당시로 말하면은 상평통보의 100배나 달해요.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뭐 세종대왕 10,000원짜리 돈 있잖아요. 근데 국가에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100만 원짜리 화폐를 뽑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경제 인플레가 당연히 겁나 발생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왕실권이 회복해서 이게 좋았었지만 이런 화폐들을 발행하든지 징수를 하면서 당시에 불만을 엄청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법전을 정비했었는데 조선시대의 마지막 법전인 대전회통을 만들고 그 외에도 육전조례라 해가지고 뭔가 정치 같은 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부 규칙 같은 걸 다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전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 비변사를 협파하는데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런 정치 기구 회복을 위해 가지고 비변사 변질 심각한 거를 폐지해 버렸었는데 그래서 이 비변사 관련된 내용도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드리면은 자, 이 비변사란 거는 제가 이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됐다 했었고요. 그리고 명종 때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로 약간 역할이 떡상했다가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뭐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거의 국정기구쯤으로 떡상을 했었는데 세도정치기 이르러가지고 그런 세도감을 정치적 기구로 변질되는 문제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 때 이르러가지고 비변사는 혁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비변사 자체가 단독기구 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하라는 의미에서 이거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거 실제 흐름이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국가의 재정 확보랑 붕당 폐해 근거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원을 정리하고 만동묘를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서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배웠었지만 나중 갈수록 붕당 정치의 폐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붕당들끼리 보면은 보기만 하면 쟤네들을 그냥 죽여야 돼.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것만큼 당시 붕당 정치의 폐해가 진짜 심각했었는데 당연히 뭐 지네들끼리도 모일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원인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의 경우에는 당시에 사익서원이라 해가지고 국가로 이렇게 지원도 받는데 열심히 공부하라고 지원줬더면 지네끼리 계속 싸우고 자빠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진짜 그런 좋은 곳 아니라고 판단되는 곳들은 다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세금 안 주고요. 그리고 만동료란 거는 당시에 그 명나라의 황제인 만력제에 대한 제사를 지낸 사당인데 야 지금 명나라 사라진 지 언젠데 뭐 이걸 지금까지 제사해야 돼 약간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어쨌든 간에 국가 재정 확보할 목적으로 이 두 개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생항정,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 삼정의 문란 개혁은 여기 전정개혁은 보지 마시고 제 개인적으로 여기 군정개혁이랑 황국개혁만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인물이 한 걸 다루기 위해가 적어놓기 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적혀있는 양전사업 실시는 안 했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제 기준은 안 해오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걸 왜 안 해오는 것을 추천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게 들어가면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이 한능검에서는 양전사업이란 키워드는 흥선대원군의 업적이 아니라 이따 한 25강 때쯤에 다룰 그러니까 나중에 25강 때쯤에 다룰 광무개혁의 키워드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흥선대원군도 양전사업을 실시했다는 개념은 안 해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양전사업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토지를 측량한 거죠. 토지에 대한 그냥 조사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가 사실상 한능검에서 광무개혁 키워드 잘 나온다. 이거를 좀 염두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은결, 감추어진 토지를 색출해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잘 거두려면은 지금 토지가 얼마나 있지? 그러니까 약간 지금을 치면은 부동산이 100개 있는 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그 부동산에 맞게 각각 세금을 막 그 거둘 수 있는데 막 이 부동산 숨겨놔요. 그러면 뭐 없는 땅이니까 세금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토지 조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근데 이 시험적 측면에서는 양전사업 실시했던 거는 25강 때쯤에 다룰 광무개혁 키워드로 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군정. 군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군대를 면제하기 위한 그런 군포를 부과하는 건데 당시에는 호포제를 실시해가지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양반에게는 나름대로 혜택이 있었는데 당시 흥선대원군은 그딴 거 어딨어? 니네 세금 내 하면서 바로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환국개혁. 당시에 이런 돈을 빌려준 거에서 너무 폐단이 심각하니까 마을 단위로 공무를 대여하는 기관 설치해가지고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 자치적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서로 빌려주는 일종의 마을 창고 같은 개념인 사창제, 그러니까 사적으로 창고를 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포제와 사창제는 흥선대원군의 경제개혁 키워드로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은 나중에 최익현이라는 그런 위정척삭파 인물이 있거든요. 유생이에요. 근데 이 인물은 이런 경복궁 중건이라던가 그 서원 정리 등을 이유로 당시에 흥선대원군 정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닌 나가야 돼요. 탄핵해야 돼요. 라는 계유상소를 올려가지고 흥선대원군을 탄핵해야 됩니다. 라는 주장해가지고 뭐 이런 계기 등을 계기로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제 뭐 굳이 아빠가 정치를 해요. 근데 네 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이런 의견들을 받다 보니까 결국 1873년에 하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깊은 이해보다는 그냥 이런 빨간색 키워드가 나오면 아 흥선대원군이구나. 그러니까 시간 없으면 그냥 빨간색 키워드만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를 한다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무슨 사실이 있었나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여기 6개의 키워드,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이 6개는 흥선대원군 집권 때 역사도 사실로 또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는 개항기 전기의 외세 침입을 다룰 건데 일단 내부적인 거 이제 다뤘으니까 이제 좀 외부적인 걸로 한번 내용을 확대해 볼게요. 자, 일단은
병인박해부터 다룰게요. 제가 지난 19강 때쯤에 잠시 다뤘던 내용인데 이 병인박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고종 즉위했을 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발생했던 천주교 박해 사건이에요. 이게 왜 발생했었냐면은 당시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 병인 박해는 말 그대로 프랑스 선교사에 대한 박해를 한 거예요. 한국인 신자랑. 특히 당시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는 프랑스랑 조약을 맺어가지고 당시 이 흥선대원군의 입장에서 좀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흥선대원군은 러시아를 견제해요.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천주교 포교를 허용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약간 이해관계가 이렇게 좀 나름 맞물려가지고 그럼 뭔가 사이가 좋아질 뻔하다가 당시 뭐 베르네 주교가 흥선대원과 안 만나려 한다든지 아니면 굳이 이 러시아는 굳이 한반도 남부를 노리는 약간 남하 정책을 실시할 겨를이 없어요. 그 당시 뭐 이게 세계사적으로는 다른 나라랑도 뭐 맞짱을 뜨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굳이 흥선대원 입장에서도 러시아 견제하려고 얘네 데려오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얘네랑 대화도 안 통하고 근데 국내에서는 왜 외국이랑 수교를 하려고 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반발이 나오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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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쟤네 필요 없는데 굳이 쟤네 안 친해져도 돼. 약간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프랑스를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얘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 포교하려는 이런 인물들을 결국 죽이는 과정 이런 게 발생했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병인박해의 결과 프랑스 선교사들을 살해해가지고 병인 양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이 조선을 침략하는 병인 양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어요. 다음으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뭐냐면 이 제너럴 셔머너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의 상선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이 옆 동네 일본도 건들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통상 수교합시다 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제너럴 셔머너의 상선들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대화가 잘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수교하자는데 안 해. 수교하자니까요.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계속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이쪽이 먼저 우리나라 건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미국한테 맞을 수 없다 보니까 당시에 평안감사였던 박규수가 이 제너럴 셔머너를 격침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쟁 발생했다가 결국 우리나라도 결국 대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고 여기 나와 있는 박규수는 임술롱미 봉기 때 안핵사로 파견돼가지고 삼정 이정청의 설치도 건의했었고 이 제너럴 셔먼을 격침했다. 이 두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의 결과 미군도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따 이 두 사건 때문에 프랑스랑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일단 원인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같은 연도에 프랑스 군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즈 제독이 이끄는 프랑스 군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나 둘 다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강화도를 침략했었는데 당시 이 병인양요 때는 그 정족산성이라 해가지고 지금 강화도에 성이 몇 개 있었는데 당시에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가 프랑스군을 방어했었고요.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근이라는 인물이 프랑스군을 방어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키워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게 이 병인양요 때 역사도 사실로 옳은 것을 하면서 이 정독산성에서 양원수가 프랑스군을 방어했다. 이 키워드는 극빈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인물 키워드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당시에 이 프랑스군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침략했었지만 결국 방어는 어떻게 했었는데 방어는 어떻게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장각 그러니까 이 외교장각 규장각이 여기 강화도에 다른 것도 좀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도서랑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런 왕실 의례라던가 그런 거에 필요한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기록유산인 의계 등의 문화유산을 약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문화유산 뺏겼다 이런 내용 나오면 병인양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미양요 발생하기 전에 이
오페르트라 해가지고 독일인 상인도 통상수교, 그러니까 좀 교육하자 요구했었는데 대화가 안 통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을 어떻게 썼냐면은 남연군 묘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직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흥선대원군의 아빠예요. 이 남연군이.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아빠의 묘를 파가지고 이 아빠의 우리나라 유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아빠의 시체, 그러니까 뭐 뼈를 들고 가가지고 야 내가 니네 아빠 시체 가지고 있어. 이거 가져오고 싶으면 빨리 나 협상해. 통상수교회. 라는 협박을 하려고 이걸 도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 묘가 진짜 뭐 석회라 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단단하게 겉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가지고 이게 꼭대기가 딱 아무리 팡팡 치더라도 무덤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해도 이거 도구를 실패해가지고 결국 도망쳤었거든요. 물론 흥선대원 입장에서는 저거 충성수교 안 해줬다고 우리 아빠 무덤 막 이렇게 캐가지고 막 그걸 가져가려고 해?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서양에 대한 입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래가지고 사이가 점점 뭔가 서양과 안 좋아지려는 상황 속에서 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신미양요가 발생하면서 당시에는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조선을 침략했는데 방금 말한 병인양요의 로즈 제독이랑 이 신미양요의 로저스 제독이 진짜 키워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병인양요는 프랑스잖아요. 그 옛날 만화 중에 그 베르사유의 장미라고 있어요. 아니 약간 프랑스 생각하면 약간 조금 장미? 로즈? 이게 조금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조금 어울리는 이 장미를 연상해가지고 로즈, 프랑스 이렇게 좀 구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아무튼 이 신미양요 때는 어제언니 이끈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했습니다. 뭐 초지진에서 항전한 경우도 있는데 이 어제언 부대가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신미양요는 뭐 조금 이런 식 완기한 게 좋아요. 광어신 이렇게 키워드를 따두시고 미군이 이때 당시에는 어제언 장군의 수자기, 그러니까 이 장수의 깃발을 약탈하는 그런 결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 키워드가 진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침략이 뭐예요? 예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어제언 부대가 항저였다. 이거를 좀 더 중심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일련의 사건의 결과 흥선대원군은 뭐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등 이런 서양과 하도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난 쟤네랑 대화 도저히 못 해보겠어. 대화 안 해.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거의 빡쳐가지고 서울의 종로 및 전국 각지에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표방한 비석을 건립한 게 바로 척화비입니다. 그래서 서양과 수교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가 절대 수교하지 마! 쾅쾅! 라는 그런 의지를 팍 담은 게 척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뭐 개요 상소를 계기로 이렇게 뭐 이런 것 등을 계기로 하야했었는데 흥선대원군 때 역사도 사실은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그래서 이것들을 따가지고 병제, 병호신척, 그리고 지금부터 다룰 플러스로 운강까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양기 전기의 외세 침입 사건의 흐름은 병제, 병호신척, 운강 이 흐름으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뭐냐면 그 결과적으로 개양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우뇨 사건 때문이에요. 왜냐면 일본 군함 오뇨라는 그런 군함이 우리나라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했었거든요. 이 일본이 왜 그러냐면 이전에 미국 함대, 미국 페리제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함대도 그 당시에 그 일본을 이렇게 협박해서 땅땅 수교 안 할 거예요? 지금 때릴 거예요? 약간 이런 함포 해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겁나 강해 보니까 센 형아 와가지고 나랑 수교할래 말래 약간 이런 강한 이미지 보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일단은 당시 우리 이만큼 세졌어 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보인 다음에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무력 시위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함대를 갖다 갑자기 협박을 하고 공격하려니까 당연히 대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이런 거 들고 오면은 여긴 지금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해서 위협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야, 니네가 먼저 때린 거지? 야, 니네 건든 거다. 뭐라 하지 마 하면서 팡팡 때리니까 무력 시위를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선 야, 니네가 그런 거 들고 오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 니네가 공격했으니까 건드는 거 아니에요. 계속 협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야, 그럴 거면 그냥 그만 싸우고 야, 마침 온 김에 우리 좀 새로 와가지고 한번 좀 우리 수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이때 당시 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오랜만에 교류 좀 할 겸 한번 우리 좀 협상 좀 해보자 하면서 당시에 한국 최초의 그런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어차피 제가 다음 강의 때 조약 관련된 내용 다룰 거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운요 사건을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그 배경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가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 일본이 저렇게까지 강력했었나? 쟤네 언제 저렇게 갑자기 세졌지? 뭔가 동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입장을 가져오면서 원래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 공사가 우리나라에 그게 부임하게 된 거에 대한 답례를 목적으로 니네 사절단 보내세요 했었는데 마침 일본의 동태도 그러니까 뭔가 파악할 겸 당시 김기수란 인물을 수신사로 파견했습니다. 특히 이 김기수는 당시 일본을 갔다 온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일동기후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도 파견했었는데 이 김홍집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 조선 책략이라는 그런 중국의 황준원이라는 인물이 쓴 책을 국내에 유포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어디서 구해온 건데 이 조선 책략이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당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조선 책략은 청나라랑도 친해지고 일본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미국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주장해가지고 미국 어떤 국가길래 우리가 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이란 국가를 인식하게 된 게 여기 있는 조선 책략을 계기로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줬단을 파악하는데 첫 번째 이때는 영선사라 해가지고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 등을 학습하고 이 당시에 그 미국과 정말 수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근대식 무기 제조 기구인 기기창이 설립되는 영향을 받은 게 영선사의 활동이고요. 대표적인 사절단 인물로는 김윤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절단 관련 내용을 좀 급히 설명드리고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어차피 사절단은 수신사, 영선사, 그리고 보빙사 중심으로 내는데 이 순서대로 떼가지고 가장 이름이 빠른 기역은 수신사, 그 다음에 기역, 이응, 김윤식, 그리고 뭐 미응, 희응 등 가장 늦게 파견한 사절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이 성씨의 다음이 좀 뒤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때 당시에 조사시찰단이라 해가지고 수신사 외에도 좀 일본의 그 선진 문물을 조금 더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당시에 근데 또 너무 그런 서양 국가들과 이렇게 수교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반대의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한 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종의 밀명으로 비밀리에 암행어사 형식으로 일단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니네 그 조선 시찰단이야? 오케이 같이 가자 하면서 비밀리에 몰래 파견돼가지고 일본의 그런 선진 문물을 몰래 시찰하러 간 조사 시찰단도 나중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 인물로는 뭐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일단 사절단 유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절단이 어떤 국가에 파견되었었고 두 번째 어떤 인물이 파견되었는지 특히 이 사절단 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절단에 어떤 인물이 있지 그걸 제대로 암기하지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김홍지로 나왔다. 수신사예요. 뭐 박정양, 어윤중 나왔어요. 조사시찰단이에요. 아니면 김기수예요. 수신사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김윤식이에요. 영선사예요.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인물 키워드를 먼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마지막 보빙사의 경우에는
이건 제가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미국 공사의 부인 답례를 파견한 게 보빙사인데, 결과적으로 미국과도 그런 조약을 체결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조금 더 설명 다 드리고, 이때 당시에 파견된 보빙사 대표 인물로는 정권 대신인 민영익과 부정권 대신인 홍영식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자 흐름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정서사파 관련된 내용만 다루고 강의를 마무리할게요. 자, 위정서사파는 뭐냐면, 이 사절단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와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파견된 인물들, 그러니까 외교관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이 위정석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런 간사한 거를 이렇게 물리치고 정치를 바로 잡기 위한 운동이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서양과 수교 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의 그런 근대의 문물이나 사상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가 겁나 어지러워질 거니까 쟤네랑 수교하면 안 돼요 라는 입장을 좀 보였었던 건데, 일단 1860년대에는 척화주전론이에요. 뭐냐면, 이 척화주전론이란 거는 이항로, 기정진 등의 유생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당시에 그냥 말 그대로 이런 계속 일련의 침략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당시 쟤네들은 어떤 국가인지도 모르겠는데 굳이 수교할 필요가 있겠냐? 쟤네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할 거예요. 저런 짐승 같은 애들은 왜 수교하면서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척화비를 뭐 건립하는 이런 것 등의 그런 세국 정책을 좀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보다는 솔직히 외양일체론이랑 여기는 미국과의 수교 반대가 더 중요한데, 외양일체론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은 최익현, 아까 언급했었던 이 계유상소를 주장한 최익현도 유생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여가지고 아까 언급한 이 강화도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면서 일본과 서양은 똑같은 오랑캐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도끼를 앞에 두고 일본과는 절대로 수교하면 안 됩니다 라면서 도끼를 진 상태에서 궁궐 앞에 엎드려가지고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상소를 올렸던 게 최익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수교하면 진짜 우리나라 망해요, 이러다 다 주고 하면서 그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였었던 게 최익현이고요. 자, 마지막은 미국과의 수교 반대인데, 이건 뭐냐면 조선 책략에서 청나라, 일본, 미국과의 수교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당시 이만손 등은 미국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만손 등이 당시 주장한 이 영남 만인소라는 그런 진짜 수많은 상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당시 이 미국 우리나라가 잘 모르는 나라인데 괜히 쟤네랑 수교했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면 어떡해요, 좀 그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는 주장도 나오고, 괜히 쟤네랑 수교했다가 러시아 굳이 안 건드려도 되는데 쟤네랑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라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 미국과의 수교를 반대하는 그런 유생들의 반발도 있었는데, 이 반발도 결국 무마돼가지고 이렇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되었다 라는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의 이런 교류나 개양 과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인물이나 세력 등이 있었다. 그런 흐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근현대사 관련된 첫 강의는 마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발생한 이제 본격적인 사건 관련된 흐름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니까 이번 강의 내용보다 조금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 테마 24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